네, 안녕하세요. 명제 두 번째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명제 사이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제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건과 조건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게 이 파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면 자, 명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자, 명제 x가 2이면 x 플러스 3은 5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명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명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자,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x가 2이다 라는 건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인 5다 라는 말도 사실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조건과 조건이 그 사이에 이면이라는 말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우리가 명제라는 말로 붙이게 됐어요. 자, 조건과 명제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조건은 변수가 우선 들어가서 x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했고요. 명제는요, 그런 변수의 역할이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건과 조건을 붙였더니 갑자기 명제가 됐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면이라는 거예요. 이면. 자, 수학에서 이면이라는 건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이면이라는 표현은요. 무조건 혹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x가 2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앞에 있는 조건 p가 참이 된다면 뒤에 있는 조건 x 플러스 3은 5이다라는 조건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명제를 만드는 거야. 앞에 거가 된다고 했을 때 뒤에 거 무조건 돼. 무조건 되면 참인 거죠.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의해서 결론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물론 명제와 명제 사이에서도 이렇게 인과관계를 묶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따름 정리라고 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명제도 참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실수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명제죠. 그런데 자연수가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것도 명제예요. 둘 다 참이죠. 그런데 실수가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동적으로 자연수도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연수가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명제와 명제 사이 인과관계를 볼 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명제와 명제가 아니라 조건과 조건을 묶어서 인과성으로 묶은 다음에 새로운 명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기호로 표현해서 P이면 Q이다라고 읽고 쓸 때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P하고 화살표하고 Q 이렇게. 자, 화살표라는 게 바로 이면이라고 읽는 부분이죠. P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Q가 돼. 그래서 P가 가정, Q가 결론이라고 됩니다. 가정이 참이라면 결론도 무조건 참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가정과 결론을 말해보자 라고 하면요. 이면이라는 말을 끊어서 보시면 돼요. 이면에서 끊어서 앞에 부분이 가정, 뒤에 부분이 결론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n이 3의 배수 이면하고 끊으면 되겠죠. 이면 앞에 있는 부분이 가정 조건이고요. 뒤에 있는 게 결론에 해당하는 Q 조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누는 것만 하지 말고 한번 참과 거짓도 한번 볼까요? x가 만약 2라면 자 x가 2래요. 2인 상태라고 이제 한정을 그은 겁니다. 가정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윤승이 남자라면 이윤승이 여자라면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떠서 그렇게 선언을 한 거야. 이것은 참이야라고. 참이라면 이렇게 보는 거죠. x가 2라면 x에다가 3을 곱하고 2를 더한 것은 8이 될까요? x가 2라면 참이 되죠. 아, 그럼 얘는 참이야. 그래서 참인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거짓인 명제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거짓인 것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x가 2이면 x 플러스 2는 5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거짓이죠.
x가 2임에도 불구하고 2를 대입했을 때 5가 안 나오죠. 그러면 거짓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짓인 게 확실하죠. 그래서 명제입니다. 알겠죠? 자, 앞에 거 뒤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n이 3의 배수라면, 자, 3의 배수래요. 그러면 6은 자동적으로 6의 배수가 돼. 정말 그런가요? 3의 배수라고 해서 다 6의 배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명제가 됩니다. 왜 거짓인 명제냐? 그럼 생각해 보시면 돼요. 3의 배수라고 다 6의 배수야?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9 같은 경우 n이 9일 때 n은 분명히 3의 배수죠? 그런데 어때요? 6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3의 배수임에도 불구하고 6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참이 된다는 건 P가 되면 무조건 Q가 될 때 참이잖아요. 그런데 거짓이란 건 이럴 때 거짓이에요. P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Q가 안 될 때, P에서 참인데도 불구하고 Q에서 거짓일 때, 네, 그때 바로 우리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밑에 설명되는 걸 사실 말로 먼저 설명했어요. 그래서 참거짓 따져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합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집합이랑 같이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방금 제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얘가 참이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했죠? P가 되면 무조건 Q가 돼. 자, P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은 게 P 집합이죠. Q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이 Q 집합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의 원소라면 무조건 Q의 원소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P의 원소라면 무조건 Q의 원소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P의 원소라면 전부 다 Q의 원소야. 어때요? P의 원소들이 모두 Q의 원소들이죠. 그러면 P의 조건을 통과하는 원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Q도 조건에 해당돼서 Q의 원소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P면 Q에다가 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 된다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거짓일 땐 이런 상황이에요. P에서 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Q에서 거짓일 때 그런 게 누가 있을까요? P에서 참인데도 불구하고 Q에서 거짓이다? 즉 P의 원소이긴 한데 Q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즉 이런 집합의 원소가 있을 때, 공집합이 아닐 때, 즉 이 부분에 원소가 있으면 그런 원소들 때문에라도 거짓이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봅시다. 자, 이때 8이라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P가 되면 무조건 Q가 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8을 봐. 8은 8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 2, 4라는 원소가 P라는 원소가 1, 2, 4가 8은 지금 지울게요. 지금 딴 얘기를 더 앞 뒷부분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1, 2, 4라는 원소가 모두 Q 안에 있죠. P 집합에는 1, 2, 4라는 원소가 모두 1, 2, 4, 8이라는 Q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이 됐고요. 그럼 P의 원소라면 무조건 Q의 원소야. 즉 P가 N이 4의 약수라고 했는데 4의 약수라면 무조건 8의 약수야 라는 말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짓이 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아마 나오겠죠. 자, 여기 책에 보시면 여기 네모 박스에 있어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P면 Q이다는 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집합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원소가 뭐라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또 다른 원소가 있고 여기 또 다른 원소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하나의 원소라도 있으면 P집합이 Q에 포함되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볼까요? 이 부분, 이 영역. 이 영역이 어디냐면 이름을 지어준다면 P 차집합 Q죠. 다시 말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P의 원소이긴 하지만 Q의 원소가 아닌 애들. 네, 그런
원소들이죠. 그런 원소가 있으면 네,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지 않고 그러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것과 이어서 여기 거짓이 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집합이 P 조건이요. N은 4의 약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Q는 N은 6의 약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봤더니 1, 2, 4와 1, 2, 3, 6이 있네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P이면 무조건 Q가 되니? 라고 했어요. 1은 Q의 원소예요. 2도 Q의 원소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가 중요한 예시가 되는 거죠. 4. 4는 어때요? P의 원소이지만 Q의 원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P이면 무조건 Q가 된다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4 때문에. 4라는 원소는 4의 약수이긴 하지만 6의 약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때요? 그냥 말로만 보는 것보다는 집합으로 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예제 1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전체 집합을 전체 실수 집합으로 잡고요. 자, P와 Q가 주어져 있어요. X가 5보다 크면 X는 3보다 커. 이거를요, 그냥 말로만 보면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뭐 수직선으로 표현한다거나 시각적으로 본다는 건 훨씬 더 좋은 표현이겠죠. 자, X가 5보다 크다. 자,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자, 여기 3이 있고 여기 5가 있어요. 자, 5보다 자, 구멍을 뚫어놓고 5보다 크다가 여기 P 조건입니다. P 집합이죠. P 조건으로 만들어진 집합 P. 자, 조건 Q로 만들어진 집합은 3보다 크다. 요렇게 됐어요. 자, 요게 Q 집합의 원소들이 모여 있는 영역이에요. 어때요?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로 보고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집합이라든가 수직선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좋겠죠. 5보다 큰 수는 당연히 3보다 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것도 봅시다. x제곱이 25이면 x는 5이다. 맞나요? 제곱해서 25이면 그냥 5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짓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5. 바로 마이너스 5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5는 어때요?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정말 25가 나오죠. 하지만 x가 5다? 그 말에는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요걸 Q라고 하고 요걸 Q라고 한 P와 Q로 표현한다면 P 집합을 만들면 X바 X 제곱이 25가 돼요. 그러면 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쓰면 5와 마이너스 5가 들어가요. 그런데 또 Q를 집합으로 만들어 보면 X바 X는 5니까 원소날법으로 쓰면 5만 딸랑 있겠죠. 자, 그럼 이 어때요?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문제 2번도 있는데요. 문제 2번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힌트를 드리자면 뭐 2번 같은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x가 무리수라면 제곱한 것들도 다 무리수일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 뭐 집합으로 만든다고 다 생각이 될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무리수를 우리가 원소날법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잘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은 예시를 한번 먼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 무리수라고 해서 제곱해도 다 무리수인가? 그런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떠올릴 수 있죠. 직관적으로 루트 2라는 수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루트 2는 무리수이죠? 그런데 그걸 제곱했더니 어때요? 2가 됐어요. 무리수가 아니에요. 루트 2가 있는 걸 보니 주어진 명제는 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이나 혹은 거짓을 증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거랑 거짓인 걸 판정하는 건 사실 누가 더 쉽냐 그러면 거짓인 걸 보이는 게 훨씬 쉬워요. 무슨 참인 걸 보이려면 뭐 집합으로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집합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뭔가 증명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명제에 거짓인 걸 보이는 건 예시 하나만 들면 끝이에요. 루트 2라는 예시 하나만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뭐 예시가 10개가 있어야 돼, 뭐 100개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루트 하나만 있으면 끝이에요. 나 루트 3도 있어. 뭐가 됐든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무조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스탑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할 때 모든 것은 다 그래라고 할 때 우리가 거짓인 걸 증명하기 쉬웠죠.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주어진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뒤로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명제에 역과 대우라는 게 나와요. 자, 역이라는 말, 대우라는 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역, 대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라는 것도 배우긴 했었는데 우리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는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과 대우만 보고 있습니다. 자, 역은 뭐냐면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했어요.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의 역이 뭐니? 그러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 바꿔서 Q이면 P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을 주어진 명제의 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을 씌워서 자, 역을 한 다음에 그 역에다가 양쪽에 모두 부정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쓰면 이것을 우리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대우와 역이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왜 배우는 거냐면요, 원리를 설명 이런 거예요. 주어진 명제가 만약에 참이에요. 얘가 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꾼 Q이면 P이다도 무조건 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if 얘가 참인데 얘도 만약 참이라면 양쪽으로 참이네.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다. 그럼 어때요?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P집합이 Q집합이 포함됐는데 Q집합이 P집합이 포함된다고? 어때요? 둘을 합치면 뭐가 되죠? 두 집합은 결국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조건을 얘기했을 때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은 결국 같은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대값 x가 1이라는 것은 x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근데 표현 방식은 다르죠. 그럼 둘은 어때요? 양쪽으로 화살표를 날려서 서로 같은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럴 때 우리가 주어진 조건과 이것이 역두 참인가 이렇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의 쓸모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할게요. 대우는 어떤 쓸모가 있냐라고 얘기해 본다면 보세요. 자, P면 Q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not Q이면 not P이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걸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자, 그런 거에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설명할 수 있냐면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의 관계를 보면 포함 관계가 역전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쓸게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면 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조건을 만들면 어때요? Q집합이 아니다, Q가 아니다. P집합의 여집합, P가 아니다. 어때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즉 이 관계 속에서 쭉 따라가 보면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not Q이면 not P다라는 대우는 반드시 참이 돼요. 반대로 얘가 거짓이라면 그것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다도 반드시 거짓이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도 참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둘 다 참일 때 같은 뜻이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대우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똑같아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이런 식으로 약간 운명 공동체 같은 역할인 거죠.
둘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쓸모가 있냐? 주어진 명제가 표현이 살짝 어려워요. 뭔가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대우로 바꿔보면 표현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더 쉬운가, 이해하기 쉬운가를 비교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하는 거죠. 하나의 참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대우나 역이라는 건 서로 상호적인 관계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 명제의 역이 이거라면 반대로 이것의 명제는 또 이거예요. 서로가 역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 이것의 대우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대우 관계예요. 이것의 대우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그럼 대우를 만들 수 있겠죠. 뭐 Q이면 P다의 대우가 뭐야? 그러면 순서도 바꾸고 각각 부정을 씌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서로 대우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그러니까 대우라는 건 역을 만들면서 이까지 한다. 역과 이를 합친 게 대우다. 저희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쓸모가 뭐 역과 대우만큼 있진 않아서 따로 배우진 않는데 그래도 뭐 참고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역과 대우의 어떤 쓸모를 생각해 보면서 예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도 한번 따져 볼게요. 자, x제곱이 9보다 크면 x는 3보다 큰가요? 어때요? 생각하기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제곱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곱한 게 9보다 크면 x가 3보다 큰 수일까? 약간 애매해요. 그죠? 참거짓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참이냐 거짓이냐 분명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문득 들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역이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역을 쓸게요. 역은 거꾸로 반대로 붙이니까 x가 3보다 크면 x제곱이 9보다 큽니다 라고 썼어요. 자,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금방 파악할 수 있죠. 3보다 큰 수면 제곱해도 9보다 큰가요? 그렇죠? 참이에요. 자, 역은 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냐?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대우도 봅시다. 대우. 자, x가 3보다 큰 수가 아니라면 그 반대로 바꿔야겠죠. 3보다 큰 수가 아니다.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라면 반드시 x제곱을 했을 때 9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제곱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x를 먼저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3보다 작은 수면 무조건 제곱해서 9보다 작니? 어때요? 참인가 거짓인가 생각해 봤을 때 거짓이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돼요. 발레. 안 되는 예시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x가 뭐 마이너스 5인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마이너스 5는 분명히 3보다 작아요. 그죠? 작거나 같다에 참이 되죠. 그런데 제곱했을 때 어때요? 제곱했더니 25가 나왔네요. 9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분명히 3보다 작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제곱했을 때 9보다 작지가 않았으니까 작거나 같다 해서 참이 되지 않아서 주어진 명제는 거짓. 자, 그럼 대우가 거짓인 걸 알았어요. 그럼 어때요? 반드시 주어진 명제는 어떨까요? 네, 거짓입니다. 주어진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네, 알겠죠? 자, 그럼 뒤로 한번 가봅시다. 요런 게 사실 요런 게 이제 대우의 쓸모예요. 자, 문제 3번에 보면 각각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 판별을 하라고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자, 같다라는 말의 부정, 나중에 대우를 하려면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같다? 반대말은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뭐 x제곱이 16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부등호 방향 바꾸고 등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의 부정이 뭔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요. 자,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의 반대가 누구냐? 그러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 우리가 역을 대우를 말할 때 그렇게 쓰셔야 돼요. 대우를 말할 때 요거의 부정을 쓰니까 요거 또는 요거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면 x제곱은 16보다 작다의 반대말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쓸 때 부정을 만들 때 이런 것들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소단원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P면 Q이다가 우선 참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참이다라고 됐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P를 이름을 붙이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충분 조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가끔 우리가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글을 쓰거나 할 때, 글을 보거나 할 때도 가끔 뭐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 쓸 때가 있는데요. 사실 요런 때에서 쓰여진 표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느낌이 잘 안 살 수도 있는데 이런 거야. 좀 말로 좀 설명해 볼게요. P이면 Q이다라고 하면 P가 되면 무조건 Q가 된다고 했죠. 자, P가 되면 Q가 무조건 돼요. 자, 그럼 P는 어떤 조건이야? 그럼 Q가 되기 위한 충분해. 충분 조건. P가 되는 것만으로도 Q가 되기에 충분해. 네, Q를 만족시키는 충분한 조건이야 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충분 조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필요 조건은 뭐냐? 우선 P가 되기 위해서 Q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죠. 그때 필요하긴 해. 충분한 건 아닌데 필요하긴 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현재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P집합과 Q집합 이렇게 됐어요. 자, 나 P집합의 원소가 되고 싶은데 우선은 Q의 원소가 되긴 해야 되지 않겠어요? Q의 원소조차 아니라면 P의 원소가 될 수가 없죠. 우선은 내가 P의 원소가 되고 싶으면 우선은 Q의 원소이긴 해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P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 Q의 원소가 되는 Q라는 문을 통과하는 건 필요한 문이긴 한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Q라는 문을 통과해야지만 P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 문조차 열지 못했다면 P까지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긴 한 거예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느낌이 좀 괜찮나요? 자, 사실 근데 보통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뭐 보다 보면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어쨌든 외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사람 뭐 화살을 쏴가지고 화살을 맞았으니까 화살을 맞은 애가 피가 났다. 그래서 필요 조건. 화살을 쏜 애가 화살을 쐈으니까 뭐 충 해가지고 뭐 충분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도 그 필요 조건이라든가 충분 조건을 이해하기 쉽고 뭔가 기억하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억지로 껴맞출 때 있는데 뭐냐면요. 충분 조건이 영어로 얘기하면 sufficiently라는 말을 써요. 예, sufficiently condi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필요 조건은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necessary니까 n이죠. 충분 조건 sufficiently니까 s죠. 근데 우리 그 뭐지? 나침반의 화살표가 어디로 가죠? 나침반의 화살표가 요렇게 가죠. 이렇게. 그래서 S극에서 N극으로 이렇게 나침반이 간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받는 곳이 necessary고 화살표를 쏘는 곳이 sufficient야. sufficiently 조건이야. 이렇게 뭐 외국 사람들도 수학 공부할 때 그렇게 기억하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의미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참일 때 이름을 붙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런 거 왜 배우냐?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거나 할 때 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길게 하지 않고요. 그냥 P는 뭐 충분 조건이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뭐 Q는 P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이 결국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그렇게 화살표로 쓰지 않고 말로써 설명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인데 거꾸로도 참일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P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명제도 참인데 역도 참인 거죠. 그럼 아까 제가 그렇게 역도 참일 때 서로 둘이 같은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 서로가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해라고 얘기했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뭐냐? 각각의 진리집합 두 집합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P가 필요 조건이야, 뭐 Q가 필요 조건이야라고 말하면 안 되냐?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P랑 Q가 같은 집합이라고 해서 P가 Q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은 아니에요. 이것도 참이고 반대로 얘기해도 참인 것 뿐이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같은 집합도 부분 집합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꼭 말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이 참이라고 해서 그럼 내가 P는 Q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 맞아? 맞아요. 네, 충분 조건 맞아? 네, 그것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둘 다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 부를게. 이런 것뿐이지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말하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서로 같은 집합, 그래서 이런 관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를 날릴 수 있으면 어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부분 집합의 관계를 같이 목격하시고요. 또 서로 부분 집합이 돼서 같은 집합이 되면 또 필요 충분 조건도 되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이제 3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다음에서 뭐 네모칸에 이제 말을 쓰는 건데요. 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고르시오. 자, P와 Q를 봅시다. 자, 그럼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이름만 붙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앞에서 했던 화살표 날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 따지는 게 더 중요해요. 자, P는요, X제곱은 1이다 라고 돼 있고요. Q는 X는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집합으로 표현해 볼까요? P집합에 누가 들어가요? 1과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Q집합엔 누가 들어가요? 1만 들어가요. 자, 포함 관계 어떨까? 요렇게 포함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화살표를 어디로 날려야 될까요? 여기에서 여기로. 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화살표도 이쪽으로 이렇게 날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살표를 받은 얘가 뭐가 돼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의미를 다 알고 나도 결국 문제 풀 때는 꼭 화살 맞아서 P가 나서 필요 조건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자, 4번 문제도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문제 다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뭐 혹시라도 어려운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은 x, 그 다음에 x는 0 또는 x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x제곱이 x다. x제곱이 x다. 자, 이렇게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P집합이 x바 x제곱은 x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x제곱이 x라는 건 뭘까? x에 어떤 수를 넣어야 될까? 그럼 2차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겠죠? 해집합이니까 x제곱 x는 0이다라고 쓰고 x-1은 0이다. 아, 0하고 1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q집합은 어때요? q집합은 x는 x바 x는 0 또는 x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0하고 1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두 집합이 어때요? 같죠. 서로 포함하죠. 그렇다면 P 조건과 Q 조건은 무슨 관계일까요? 양쪽으로 화살표 날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말해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당연히 정답이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네, 그것도 돼요. 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답을 뭘 써야 될까라고 했을 때 뭐 가장 알맞은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통 출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든 필요 충분이라고 말하든 충분이라고 말하든 다 틀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필요 충분 조건의 문제를 내놓고 이것은 무슨 조건일까요? 필요일까요? 충분일까요? 필요 충분일까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얘는 얘 이기면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 좀 정확한 거겠죠. 왜냐하면 필요 조건이야 라고 말하면 충분 조건도 돼? 라고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야. 반대로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고요. 뒤에 있는 소단원 확인 문제들도 각자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